자, 우리 교재 펴봅니다. 쭉 가세요.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바로 앞 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있죠? 그 왼쪽에 보시면 28회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이렇게 나와있죠? 작년의 시험. 자, 전반적으로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해가지고 법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까지가 70% 정도 나왔고, 그 뒤에 중개 실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 실무에 가보면 또 실무라고 해서 완전히 법을 배제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도 법률로 관계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까 거기 3번 단계쯤 된 것 같아. 보통 1단계를 11월 달부터 시작하면 2단계 이렇게 가고 3단계가 이제 3, 4월, 4단계가 5, 6월, 그 다음에 5단계가 7, 8월, 6단계 9월, 7단계 10월. 뭐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하고 이 기본서를 2번 더 돌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간다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바로 이제 뭐 연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이번만 놓고 봐도 우리 어쩌습니까? 그 전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다가 또 둘을 분리해 놓고 또 분리해 놓은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만 딸랑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드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법에 있는 몇 가지를 빼오죠. 여러분들이 그 공법에 들어가 있는 국토유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쑥 빼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규정이 그 외국인 토지 취득이나 이런 걸 규정해놨던 것에서 또 쑥 빼가지고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왜 그런 거 하니? 제 생각에는 법이 너무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허전해서. 사실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이걸 한데 묶어놓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봤는데 뭐 아니나 달라? 둘을 이제 분리하자 해서 분리를 한 거죠.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 조문 딸랑 하나 분리해놓으니까 좀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야 구색 좀 맞춰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쑥쑥 빼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게 공법에서 나오든. 자,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1차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문제가 되죠. 민법의 유동적 무효에서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경향은 그렇게 돼요. 대개 판례 위주로 나오는 쪽이 민법 쪽에서 판례 위주로 나오고요. 2차 쪽에서는 주로 조문, 제도, 조문 이런 걸 그런 걸 주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매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가보시면 중개계약 및 중개업 경영이라든가 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 머리에 가시면 경매, 공매,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 대리 실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되게 하다 보면 여기 맨 마지막이잖아. 그죠? 되게 보면 진도가 밀려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날림으로 샥 하고 가지. 저도 그런 적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 말이지. 그쵸? 그런데 이 경매, 공매 이것만 놓고 보면 내가 수십 시간을 떠들 수도 있는데 그랬다는 여러분들 시험 말아먹지 내가. 응?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경매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하실 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는데 제가 경매, 공매 강좌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저는 절대로 사람들하고 이해관계 안 얽힙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런 강좌 만들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 많아요. 수강료는 조금 받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어디서 버느냐? 투자하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쵸? 그거 알선해주고 비용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렇게 되면 이제 깨지는 거지. 싸우는 거고. 나는 그게 싫어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가르쳐 드릴게.
예? 저는 물고기를 잡아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뭐 같이 어울려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여기 학원에 뭐 얘기를 하든가 뭐 해서 우리가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딴 데서도 지금 동영상 찍고 하니까 그게 올라가 있거나 뭐 그런 말씀 드릴 테니까 뭐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쵸? 일을 할 때, 아까 제가 중개는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 중개가 맞는 사람 또 중개를 하는 거야. 근데 중개가 안 맞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갖다 내치거나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산 그러면 두 가지야. 부동산이면 금융이야. 그렇죠? 부동산이면 금융.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부동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중개가 잘 안 되면 중개가 미운 거지. 그렇죠? 그럼 다른 걸 하면 돼.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거.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다른 방법은 그겁니다.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제 주변에서 중개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는, 자, 중개업자가 금지 행위가 있죠. 매매하면 돼야 안 돼요? 의뢰인의 물건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해요, 근데. 자, 왜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걸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개는 사실 정보를 중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를 다 쥐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정보를 쥐고 있으면 그게 곧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급해서 급매물을 내놔. 자기는 이거의 시세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중개해달라고 해서 중개만 해줄까? 어떤 생각이 들어? 자기가 잡는 거지. 아, 이런 거 권유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있었대. 그 잡아서 어떻게 해요? 제값 주고 파는 거야, 이 사람은. 금매 나왔으니까 못해도 10% 20% 쌀 거 아니야. 어? 그걸 제값 받아.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차익 10% 20% 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투명하게 돼 있었지만,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그냥 뭐랄까, 관습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다 그래. 티 안 나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다 안 냈다기보다는 절세를 했다는 거지. 아, 그놈의 절세.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도 저는 그런 범법 행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 있고요. 끊임없이. 그게 다 한대. 난 모르겠는데. 안 걸리게 다 한대. 자,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프로가 되면 그런 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차가 돼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가지고 시험에 관계된 얘기들은 경매 공매 좀 하고 갈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갑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령 12페이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연역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낯선 것들이에요. 낯선 이름들. 그냥 그거 익숙하게 한 번쯤 읽어주시고 가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출제위원은.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쵸? 이거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 사실 이거 말고도요, 뒤에 보면 낼 거 천지야. 어디 사투리라면 천지 삐까리라고 그러지. 그쵸? 천지란 말이야. 이런 걸 내고 앉아있어. 거기 보니까 뭐 8회 때 한번 나왔다고 돼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나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넘어가시고요. 14페이지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자,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공법, 사법 개념 좀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그럼 일단은 중개 이쪽에서는 일반법이야. 일반법.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개를 하면은 보수를 챙기죠.
그쵸? 돈을 번단 말이야. 이런 거는 상법에서는 상인들이 하는 행위랑 많이 닮았어요. 그쵸? 그러면 상인들이 하는 상법, 그런 건 상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는 그게 일반법이거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법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중간법, 혼합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회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회법.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으로 본 여러분들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산법들 있죠. 노동산법, 노동과 관계된 법들,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 이런 법 있잖아. 자, 우리가 고용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하고 거기 직원하고 고용계약을 하니까 일을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회사 사장은 국가예요? 민간인이야. 거기 고용된 사람도 민간인이고 사인들의 관계잖아. 그렇죠? 그 초창기에 우리가 민법 여러분들 배우실 때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이런 게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자유방임을 표방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 이런 원칙들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부르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얘들이 산업자본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을 했는데 자기들의 부를 더 축적을 하려면 일할 놈들이 더 필요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즉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라 하고 여들이 떠든 거야.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온 것도 이면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 지들 돈 더 벌라고. 그 전까지 어땠냐면 서양 사회에서는 다 봉건제도 해가지고요. 애들이 어떻게 다 농사 짓고 있었어. 성주 밑에 가서. 응? 근데 이 부르주아 애들은 뭐예요? 공장을 굴리는 애들이거든. 산업자본. 공장을 굴리려면 뭐가 필요해?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다 어디 있어 지금? 저 들판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봉건제를 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서 얘들이 어디로 와야 돼? 도시로 와야 돼. 응? 도시로 와서 자기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고용계약이나 이런 거, 계약 자유원칙, 사적 자기일은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대개 이런 계약을 할 때 누가 더 유리한 위치예요? 주인하고, 사장하고, 피고용인하고. 누가 더 유리해? 칼자루 누가 졌어? 고용주가.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이렇게 처해가는 거지. 자, 뭐예요? 자유를 그대로, 본인들의 자유를 그대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모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가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정 좀 해주자 해서 나오는 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걸 비교적 우리가 되게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 깨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걸 사회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도 그런 성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법적인 성격. 다른 말로 하면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다 섞여 있다. 혼합법, 중간법. 자, 그 정도 개념 아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 과거에 이게 한 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참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치사하게 내나 싶었어. 거기 제정 의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목적이 이제 이게 조문이잖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1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조도 사실은 과거에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뀔 때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밑에 바로 또 문제 있죠. 재정 목적이 아닌 거. 거기 한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라는 말이 있어. 이게 1조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1번부터 5번까지 직관적으로 다 관계가 있지 않아요? 이 법의 어떤 재정 목적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준은 어디냐? 조문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 얘기야. 그 얘기는 조문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였지. 조금 문제가 추잡스러워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안 내고 있어요. 한 번 내고 만 거야. 누가 가서 욕했겠지. 너 이따위로 내지 말라고. 자, 어쨌든 기억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 혹시 또 누가 가서 미친 척하고 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직접 목적, 간접 목적, 궁극적 목적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 이게 최후의 목적이야, 목적.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을 만들었다 이 얘기야. 공인중개사법을. 이거는 직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직접 목적. 이걸 만들면 간접적으로 뭐가 좋아져? 건전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지. 이게 좋아지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렇게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용어. 대개 이제 우리가 민법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이걸 이제 기본 3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이나 학력고사 이런 데 보면 국영수 그러죠. 국영수. 그게 기본 과목이듯이 우리 법 과목에서도 헌민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 근데 이 법들하고 이제 아닌 다른 법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개사법이나 이런 법들은 대부분 1조는 그 법의 목적이 나오고 재정 목적이 나오고 대개 2조에 가면 그 법에 쓰는 용어를 정의해 놓습니다. 대개. 패턴이 그렇게 가요. 패턴이. 그러면 이제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뭘 하느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뭔가 행위를 한단 말이지.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으로 배운 걸로 얘기하면 법률행위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제 칠판 글씨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법률행위. 자, 여기 당사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느냐? A라는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걸 중개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 행위, 요거를 중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런 행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X라는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개 행위를 합니다. 이런 중개 행위를 하는 A는 어떤 애들이냐? 중개업자라고 부르죠.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는 뭐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소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 보조원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하고 뭔가 하죠. 얘하고 얘도 뭔가 하고 뭘 해요? 중개 계약. 그쵸? 이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중개 계약. 이 중개 계약은 저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잖아. 저 물건을 얘가 사고 팔 수 있도록 얘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게 중개 계약이야. 그렇죠? 이런 중개 계약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알듯이 일반적인 게 있고 전속적인 게 있고 독점적인 게 있고 뭐 순가 중개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전반적으로 구조를 우리가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기본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이런 삼면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이냐면 대리행위 같은 것들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야. 위임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 보이고. 그쵸? 이렇게 셋씩 등장하면 당사자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법에서 용어 정의하고 있는 거, 요 중개란 무엇이냐? 요걸 정의해놨고, 요걸 업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걸 정의해놨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또 그걸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 이거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를 해놨고, 그런 애들은 이렇게 3명 있다. 그쵸? 요렇게 6개에 대해서만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3조나 이쪽 가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있죠. 중개 대상물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그쵸? 그 다음에 건물,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재단, 공장, 광업재단. 이렇게 있죠?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 그렇죠? 요게 이제 어디하고 걸리냐? 민법에
100조입니까? 99조입니까? 그쪽에 가면 물건에 대해서 정의해놨죠. 민법. 물건에 대해서. 민법상 물건은 뭐라고 정의됩니까? 물건. 법전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빨리 법을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우리가.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찾아보고. 그러죠? 물건을 뭐라고?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물건을 정의하고, 그런 물건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래? 이게 지금 민법의 정의예요. 뭐라고 있어?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이란 말 따로 안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저 산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멧돼지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응? 요 길가에 보면 길냥이들 있잖아. 고양이들.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이 이게 정이 남아있어서 그래. 민법상으로는요, 움직이는 건 전부 동산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체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써. 사람을 뺀 모든 동물은 동산이야. 민법상으로는. 아시겠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사람을 제외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무주의 부동산, 무주의 동산, 무주의 부동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무주물 선점이라고 아시죠? 무주물 선점은 뭐 얘기하는 거야? 주인 없는 물건은, 자, 주인 없는 물건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철학적으로 좀 철학도 아니다, 이건. 자, 여기 물건이 있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해, 안 해? 물건이 있으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죠. 저게 누구 거냐는 그 다음 문제야. 아시겠죠? 무주물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물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소유권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얘기야. 주인만 없다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선점하면, 선점이 뭐겠어? 먼저 점유하면 가진다는 얘기야. 부동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산만 그래요, 동산. 부동산이 일단 어떻게 돼? 국가 거지. 그쵸? 국가가 토지를, 대표적인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게 있어요. 물론 국가도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취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인 없는 토지를 국가가 취득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하고 6개월 안에 내가 이걸 가지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내가 가질게. 그럼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런 거 국가가 가지는 거야. 그렇게 주인 없는 부동산은 그런 거예요. 근데 무주의 동산은 선점하면 된다며. 그래서 아까 산에서 뛰어다니던 멧돼지가 도시에 출현했어. 자, 이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물 이름에 동산의 동산. 그 주인이 있어, 없어? 야생의 동물 주인이 있어, 없어? 소유권은 존재하죠? 주인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다 큰일 나. 사실은 선점하면 되죠? 선점하면 그날 바베큐 파티 하는 거야. 응? 그러다가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응? 무슨 의미인지.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동산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정의하고 유체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는데 이 개념이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100%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흔하게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벼 있잖아, 벼. 땅 위에 벼. 농작물. 농작물. 이게 물건이냐 이 얘기죠. 민법상으로. 이건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별 얘기가 없으면. 토지의 일부니까 물건이 아니야. 아, 어렵다. 어지럽다, 이제. 토지의 일부니까 물건이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그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건이냐 아니냐는 민법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쪽에서는 저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금 이따가 교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법과 사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얘들이 뭔가를 서로 간에 싸움이 붙어요. 뭐로 해결을 해? 민사죠? 민법으로 해결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이 중개계약에서 저 공법적인 영역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벌칙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해.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정기관, 행정청은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너 잘못했어.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이딴 거 하는 거지. 아니면 형벌. 아까 우리가 행정벌이라고 묶어서 얘기합니다. 행정벌이라고 하고 이건 다시 행정, 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어요. 과태료 같은 게 질서벌이고 이거 형벌은 아까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판사님이 너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과태료는 이런 행정처분했던 애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과하는 기관이 다르다. 관심이 영역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중개계약이라는 부분, 중개대상물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해놓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을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교재 봅니다. 중개 보세요. 중개 정의. 중개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 성립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기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알선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도 하면 매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중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중개. 자, 중개와 매매 알선 거기 뭐 같은 말인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매개 또는 알선이라 부르고 이런 건 다시 중개라는 표현으로도 간다라는 얘기고요. 넘어가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번 보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의 563조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그쵸? 합동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지. 그쵸? 계약.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매매는 현존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나 어쩌고 하죠? 분양권. 자,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뒤에서 또 나올 얘기지만. 자, 분양권이라는 건 동호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그 얘기는 물건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입주할 수 있는데, 중개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앞전에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권.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딱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입주권은 말 그대로 이 아파트가 앞으로 분양을 하면 내가 거기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거야. 자, 우리가 분양 모집 공고할 때요. 자격 조건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하죠. 아무나 와서 청약을 못 한단 말이야. 그것도 뭐 조합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되게 먼저 그런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거기 원래 실거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입주권이라는 걸 주는데 이 입주권은 몇 호가 정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이제 분양을 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특정된 거야, 안 특정된 거야? 특정돼 있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판례가 하나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해당해서 얘기를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양권은 가능하지만 중개가, 입주권은 안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교환 보시면,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교환도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얘기죠. 민법의 정의예요. 교환도 계약이다. 교환은 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거 봐.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죠.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겁니다. 그 바꾸자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 교환을, 그래서 갑이 가진 토지와 을이 가진 토지를 교환한다. 법률행위 하는 거죠. 얘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 야, 쟤 보니까 좋은 토지 가졌더라. 너 네 토지 바꾸고 싶었다며. 내가 해줄게. 중개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교환 행위도 마찬가지로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제가 뭐 높아지면 한번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물권과 채권을 아시죠? 그렇죠? 그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응?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이죠? 자, 채권의 의미는 뭐겠어요? 채권이라는 의미는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대항할 수가 없다예요. 그렇죠? 상대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에 반해서 같은 물건을 빌려서 쓰는 권리이지만 이걸 물권으로 구성을 했다. 대표적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얘기하고 절대권이라고 얘기하죠.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 그 집을 산 사람이 전세권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채권, 임차권은 원래 원칙만 생각하세요. 원칙만. 채권은 전주인하고의 계약이고요. 여기서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채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 채무자죠? 채무자. 채권자는, 임차권의 채권자는 임차인이야. 그렇죠? 그럼 이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 채무자한테 행사해야 되잖아. 그럼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렇게 약속한 놈들끼리 주장을 해야지.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돈은 B한테 받아야 되죠. 지나가던 C한테 받으면 어떻게 돼? 지나가던 C한테 받으면 어떻게 돼? 감옥 가야지. 그렇죠? 이거예요.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대항력, 이게 문제가 되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임대차잖아요.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임차인들은 항상 열악한 지위에, 임차인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물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물권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물권화라고 그랬지 물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채권, 여전히 성격은 채권입니다. 다만 안 됐으니까. 여기서 안 됐을까 해서 무조건 봐주자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됐는데 문제는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서민들이 주거 환경이 불안해가지고, 주거 환경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 금전적인 부분과 가서 편히 쉬고 하는 이런 부분, 양쪽 다 불안한 거잖아. 채권으로 있으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잘 숙면을 못했는데 나와서 일 잘할까? 못하지.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진 전재산, 보증금 이런 거 보고가 안 되니까 다 날려봐. 허탈해서 일하겠어? 일꾼들이 일을 안 하면 사회는 어떻게 돼요? 뻔한 질문이죠. 나라가 망하는 거야.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럼 사회가 안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얘들 보호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아. 상가건물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 변제권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최우선 변제라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해당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그런 개념 정도 보시고 일단 그 밖의 권리 보시면 일단 중개 대상물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중개 대상물은 말 그대로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있지만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물건을 얘한테 판다. 물건을, 자, 눈에 보이는 건 물건이 넘어가지만 추상적으로 가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중개를 할 때 물건만 한 게 아니라 권리도 중개한 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소유권은 물건의 가장 기본권이잖아. 그렇죠? 이거 말고 물건 또 있죠? 응? 물건. 민법이 몇 개 나와 있어? 해봐 빨리. 민법이 몇 개 나와 있어? 숫자를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8개 있어요. 8개. 보세요. 소유권, 점유권. 그렇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용익물권 뭐 있어요? 지지전,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 3개. 그렇죠? 8개. 대한민국의 물권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야? 대한민국의 물권은 이게 다야? 물권 법정주의란 말 배우셨죠? 물권은 뭐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이때 법은 성문법전만 얘기해? 또 뭐 있어? 관습법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성문법전으로 얘기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했을 때 그 임목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가등기 같은 것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정되는 물권이야. 자,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치면 가장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같은 것들. 자, 그거 외에 내가 오늘 새로운 물건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저당권의 장점과 질권의 장점을 합쳐서 저질권을 만들었어요. 인정돼 안 돼? 방금 뭐라고 했어?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했잖아. 어디 감히 나 따위가 함부로 만드냐 이 얘기지. 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관습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니까 물권은 몇 개 안 돼요, 대한민국에. 하지만 채권은 어때? 수없는 채권이, 수많은 채권이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하게. 채권은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게 원칙이거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규격화되고 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마음대로 멋대로 해가지고 이 물건에는 그런 권리가 붙어있다고 나 혼자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도 이 물건을 유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붙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물건은 그런 규격화 때문에라도 법정주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누군가 유통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들끼리만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러지. 민법 103조 선량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한계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 가보시면 권리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맨 밑에 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단 용익물권 3개는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이 토지야 이게 지금 X가 토지고 얘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한테 지상권을 주려고 그래. 설정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쪽은 지금 저 토지를 이용하고 싶어. 지상권을 얻고 싶어. 이걸 중간에서 중개한다. 그럼 둘이 일단 뭐 하겠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지. 지상권 설정 계약만 하면 지상권이 취득이 돼요? 186조 민법.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얘가 중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도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좀 전에 얘기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채권인 임차권, 환매권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환매권도 원칙적으로는 채권이에요. 하지만 요거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성격은 채권이지만 등기했으므로 공시가 됐으므로 그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오른쪽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우리가 보통 주택이든 뭐든 요런 거를 가지고 갑이 은행을 찾아가 담보대출을 받겠다 이 얘기죠. 그럼 은행에서는 주로 주택이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계약을 하는 거야. 엄밀히 크게 보면. 자, 돈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소비대차계약. 그것도 금전 소비대차계약. 그쵸? 금전 소비대차계약.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금전 채권을 갖겠지. 그럼 금전 채권, 어쨌든 채권이잖아. 강력한 권리예요? 더더군다나 어디로 튀어버리면 그냥 돈 떼이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금전 채권을 보호하고 싶어 안 싶어? 보호하고 싶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전 채권을 보호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을 잡고 돈을 빌려주느냐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느냐 이거야. 사람을 잡고 빌려주면 인적담보예요.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면 물적담보야. 인적담보의 대표적인 게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연대보증. 보증. 보증 서는 사람한테는 딸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옛말 모르세요? 집이 망해. 예? 보증. 우리 TV에서도 많이 봤잖아. 항상 보면 잘 살던 집이, 평범한 집이 보증 섰다가 망해. 여러분들 주변에도 벌써 몇 번 보셨을 거야. 보증 때문에 망한다는 거. 사람 잡는 거야, 사람. 응? 그 다음에 물적담보는 대표적으로 등기부에, 민법에 나와 있잖아요. 저당권 같은 거. 응? 물적담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물적담보 제도지. 그렇죠? 질권은? 그 질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질권은. 응? 전당포 생각하세요. 질권. 전당포에 물건 가져가잖아. 물건 맡기고 돈 빌리죠. 아저씨 영화 보셨어요? 갑자기 영화에서 계속 연네. 아저씨. 거기서 저처럼 멋있는 사람 나오잖아. 우리 원빈 아저씨 머리 싹 깎고 멋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 거기서? 전당포 주인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카메라 맡기고 돈 빌렸죠. 그 카메라 안에 뭐 마약인지 뭐가 있었잖아요. 그거 찾느라고 이제 싸움 나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그 카메라를 원빈이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질물이라고 불러. 질물. 그때 원빈은 질물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했죠? 질권자예요. 그 카메라 주인, 여자, 질권 설정자. 아시겠죠? 둘이 소비대차 계약한 거야. 그렇게 해서 원빈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잡은 거예요. 동산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동산질권은 인정이 돼요. 부동산 질권은? 좀 무식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토지를 들고 전당포를 찾아갈 수는 없잖아. 안 돼, 부동산 질권은. 아시겠죠? 그러면 역으로 등기부에 질권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나오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권리질권이 있잖아요. 권리질권은 말 그대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권리를 잡고 돈 빌려주는 거야. 권리를 잡고. 채권이든 물건이든 그거 자꾸 빌려주는 거야. 만약에 저당권을 자꾸 빌려준다. 그럼 저당권만 자꾸 빌려주는 게 아니야. 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전 채권이잖아. 어? 두 개를 다 같이 잡고 돈 빌려주는 건데 우리가 채권은 공시 원칙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대권이고 그건 공시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물권은 뭐가 있어? 공시의 원칙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당권이 잡혔다는 거 공시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권리질권 등기를 때리는 거예요. 저당권에다가.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질권이란 말 나오죠?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권리질권이란 말 때문에 나오는 거야. 등기부에. 자, 그런 질권. 자, 저당권 얘기하던 거 합시다. 여기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물적 담보하고, 그럼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저당권 설정 둘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저당권 등기를 그 다음에 하러 가잖아요. 응? 그러면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얘가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소비대차 계약을 중개했네 안 했는 그거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얼마든지 중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소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 돼 안 돼? 응? 얘가 이 소비대차 둘 간의 소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 돼 안 돼?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법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법이라는 것도 규정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자꾸 좁아지게끔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게 중개대상물이야. 중개대상물은 얘만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만. 근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그럼 얘도 중개할 수 있는 거야. 일반인도 중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다만 그 물건에 대해서 개별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못하게 막아놨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게 없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닌데 중개를 했어.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어. 엄청 많이 받았어. 법에 저촉돼 안 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한번 볼까? 권리금이야. 권리금. 얘가 권리금을 1억을 받아야겠대. 얘한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가라고 했어. 중개한 거예요, 지금. 이거 중개해도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권리금이라는 거 주고받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이 뭡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불법이라고 얘기하죠. 권리금을 주고받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걸 중간에서 중개했어, 알선했어. 아무 상관없지.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이냐 이 얘기예요. 권리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평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개를 하고 안 하고 법이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권리금을 하면서 권리금을 얘가 지금 1억만 받아달래. 그래서 얘가 얘한테 가서 합니다. 권리금이 2억이래. 그래서 1억은 얘 주고 1억은 자기가 줬어. 어떻게 될까요? 응? 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난 주로 당하는 쪽이었어. 어떠한 법에도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얘 중개행위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수수료 적용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나는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야. 워낙 이 물이면 고수가 많아서. 근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라는 개념,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법이 이 구조가 그래. 잘못 깜딱 생각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중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씨. 그렇죠?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 메뉴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 자, 이거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자,
이 열심히 읽어보면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옆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거, 뭐 해당,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딱 봐도 그냥 내용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장이 길게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 문장을 이해를 했을 때 짤막하게 멘트를 하나씩 적어놓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멘트는 뭐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민법의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의 개념과 구별되는 중개.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개하고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위임, 대리,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민법에 나오는 행위들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개하고 특히 위임과 대리부터 먼저 우리가 비교를 좀 하면 이겁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 위임은 위임 계약에 의해서 위임을 하죠. 위임. 갑이 자기의 일을 A에게 시킵니다. A가 그래서 을하고 가서 그래서 토지 X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얘 보고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물건을 파는데 전권을 너한테 주겠다. 네가 알아가서 가서 팔아라. 이렇게 할 때는요. 위임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대리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민법상으로 보면 위임 방식으로 할 때는 뭐냐. 자, 원래 이 물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소유권의 내용이 뭐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이걸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처분 권능을 그냥 얘한테 줘버려. 네가 처분해 라고. 그러면 위임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땐 얘가 이걸 파는데 얘도 얘한테 이걸 팔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못 팔아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임이야. 근데 처분 권능을 안 주고 네가 내 대리를 해라 이랬어. 대리. 그러면 파는 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만 대신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얘도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위임과 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권능 자체를 여기다가 줘버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틀어주고 있으면서 행위만 해라 이렇게 하느냐. 행위만 해라 대리. 아예 권능까지 줘버리면 위임. 권능 줘버리면 그 권능은 더 이상 자기한테 없는 거야. 행사 못해. 하지만 행위만 시켰을 때는 자기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리예요. 이 얘기는 그대로 공법 쪽에 가면 공법에도 위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일을 맡기는 게 있어. 그럴 때 위임 방식으로 맡기느냐 대리 방식으로 맡기느냐. 그 위임 방식으로 맡기면 상급기관이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돼.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에. 밑에 하급기관이 해야 돼. 걔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대리로 그냥 시켰어. 그러면 상급기관도 하고 하급기관도 할 수 있는. 사법에서는 대리 위임. 권능 줘버리면 얘만 팔 수 있는 거야. 행위만 해라 그랬으면 얘도 하고 얘도 얼마든지 한다.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 위임으로 했어. 위임. 그럼 얘는 지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대리야. 대리면 현명한다고 그러죠. 현명주의. 본인 갑, 대리인 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현명한다고 그러죠. 누구 이름으로 행해? 법률행위는 지가 대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본인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 나갈 때. 그리고 또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얘가 위임이면 이 행위를 통해서 얻는 효과가 얘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얘가 얘한테 토스해 주는 거예요. 위임일 때. 근데 대리는 요 법률행위 하면 법률 효과가 어떻게 가? 일로 바로 가지. 그렇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다 배운 게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만큼 똑똑하다니까. 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어때? 자, 우리 똑똑해. 자, 그래서 위임하고 대리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임하고 인다 중개를 비교합니다. 위임하고 중개. 위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자 무상계약이 원칙인 게 일반적입니다. 위임은. 이에 반해서 중개는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야. 얘가 지금 요거 하는 거 있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닌 거야. 알선 내게 하는 거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법률행위는 얘들이 하는 거야. 얘의 중개에 의해서. 그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의사표시가 들어간 법률행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사실행위. 근데 이에 반해서 위임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무상으로 가는 데 반해서 중개는 유상이고 거기다 사실행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비교는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참고를 하시고 앞에 페이지에 우리 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대리행위는 두 행위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개입해서 자 대리하고 중개의 비교 그들 간의 거래가 신속히 성립하도록 보조하여 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법률 행위가 성립되도록 노력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반면 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이에 반해서 대리는 자신이 직접 대리행위의 당사자로서 법률행위 성립에 관여하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는 누구하고 누가 한 거야? 본인하고 얘하고 한 거야? 대리인하고 얘하고 한 거야? 얘하고 한 거죠. 법률행위는 얘하고 둘이 한 거야. 효과는 얘한테 가고 그렇죠?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하고 법률행위를 한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중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중개를 했다 그러면 법률행위 누구하고 누가 해? 본인하고 상대방이 한단 말이야. 얘는 사실행위를 한 것뿐이고 중개행위. 자, 그 다음에 대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신이 직접 대리행위의 당사로서 법률행위 성립에 관여하고 그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하게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중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지만 대리는 본인이 특정되어 있다. 중개행위 자체는 상대방을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단은 중개. 누구든 걸리는 놈한테 하게 된단 말이지. 이에 반해서 대리는 또 상대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놓고 보면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특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대리인인지 그쵸? 그 누구가 정해져 있다는 거. 밑에 고용. 자 고용행위는 일단 둘 다 중개하고 고용 둘 다 유상행위죠. 돈 받고 일하잖아. 유상 공통점이고 그 밑에 줄 고용계약이 제공된 일의 완성이나 일정한 결과 성부는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을 보수의 직급 조건하는 중개와 자 중개를 했을 때 중개 성공해야 수수료 받죠. 일이 완성이 돼야 돼. 이에 반해서 고용은 고용계약 자체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은. 자, 그 다음에 도급과 중개는 일의 완성을 보수의 지급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도급도 마찬가지. 도급도 일이 완성이 돼야 지불한다. 약속한 대로 일이 완성이 돼야 지급한다. 도급은 계약의 일종으로서 일의 완성 후에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 그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게 중개하고 다른 점. 그 다음에 도급인은 수령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의무가 있으나 자 여기서 도급인이 뭐야? 일을 맡긴 사람이고 수급인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럴 때 일이 다 완성이 된 것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주면 도급인은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수령 의무. 자 그 다음에 수급인은 약속 자체가 뭐야? 일을 완성해 주기로 했잖아. 그 완성의 의무가 있어. 근데 중개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 계약이 99.99% 그렇죠? 일반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이 대체 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뭐 중개업소나 이런 데 한 번씩 방문해 보셨잖아.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오늘이라도 한번 해봐. 자, 집 내놓을 때 어떻게 그냥 문 딱 열고 얼굴 상 들고 몇 동부터 나왔어요? 얼마 해주세요? 그럼 그냥 가.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 그 앉아있던 나는 뭐라 그러죠?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이게 오케이야. 오케이. 이 일반 중개 계약이 성립됐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 반드시 팔아줘야 돼요? 반드시? 그럴 의무는 없어요. 도급 수급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계약공인중개사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해라 하고 데려가도 난 이 사람이 싫어 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급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현상광고. 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일의 완성이 있어야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자, 우리가 민법에 가보면 채권 파트에 계약법 쪽에 가보면 계약이 2년 전인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15가지 계약이 있죠. 여행 계약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현상 광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상 광고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고 딱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그 미술품 같은 거 무슨 대회 딱 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 오는 사람 자기 맘에 하는 그럼 그 사람 그 물건을 사겠다 이런 광고를 한단 말이지. 이게 현상 광고예요. 그럼 거기에 조건을 맞춰서 우리는 열심히 응모를 한다는 얘기지. 응모를 해서 물건을 갖다가 맡기고 그럼 최종적으로 자기가 기준 조건 정해놨던 거 맞으면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이게 현상 광고를 통한 계약이에요. 현상 광고. 자, 이때 중개는 청약이 반드시 광고에 의하지 않고 현상 광고는 광고에 의한 방법으로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현상 광고에서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광고라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는 반드시 광고를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는 게 중개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현상 광고는 요물계약에 해당되나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자,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런 것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한다.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행위들하고 중개 행위를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글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좀 더 자주 보셔야 되고요. 표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앞에 뭐 글로 다 돼 있는 거를 그 줄여서 정리해 놓은 게 표예요. 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말로 돼 있는 걸 조금 더 보시고 다음 넘어가셔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의 여부 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계약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개업공인중개사자 주관적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줄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 판례 얘기는 그거예요. 얘가 한 행위가 중개인지 아니지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판단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의사표시 민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표시주의, 의사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 표시주의는 뭐예요? 겉으로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드러난 것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표시주의라고 그래. 응? 의사주의는 드러난 거 말고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파헤치는 거 이게 의사주의야.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시주의예요. 표시주의. 그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한 행위를 얘 주관적 의사는 중개가 아니래. 자꾸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개 안 했대. 근데 아무리 봐도 중개거든 겉에서 봤을 때. 그럼 중개행위다 이 얘기예요. 판례 입장은. 그래서 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게 중개냐 아니냐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서도 중개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만 의뢰를 했어.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를 했어. 이것도 중개예요. 양쪽 다 해서 의뢰를 했어. 그것도 중개고. 중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중개 유형 종류,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